많은 증시 분석가분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30만 원대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약 50% 이상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 싸지려면 외부적인 변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싸지는 거니까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신사임당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상황이 증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4월 1일 날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선언이 밤사이 나타났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4% 넘게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3월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었던 것들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안 좋았었던 것들에 대한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라면 우리 증시의 체력은 굉장히 굳건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도 풍부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문제만 해결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증시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당장은 전쟁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아직 100%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주변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유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달러 부근에서 유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현재 지금 전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바로미터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가 내려온다라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착된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환율이 이제 1,500원대 고착이 된다라면 국내 증시, 우리가 물론 수출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환율이 지금 1,500원대라면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유가에 대한 이중고가 생기는 거죠. 기름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환율까지 올라간 상태이니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쉽게 못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환율이 내려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1,400원대를 바라보고 환차익을 바라보면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환율 변동성이 전쟁 때문에 지금 벌어진 부분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체력에 따른 부분들이 아니라 글로벌 중동 문제, 그다음에 달러의 강세,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역시 중동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착화된다라는 어떤 그 불안감을 우리가 특별히 피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동 문제가 잘 마무리된다라면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 다시 1,400원대. 이제 문제는 1,400원대 중반으로 내려오느냐, 초반으로 내려오느냐의 관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리고 영업이익 달성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하기보다는 1,400원대 초반까지도 급격하게 내려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리포트 목표가는 높게 잡으면서 실제로는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리포트를 내는 쪽과 운영하는 쪽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것은 리포트를 이제 목표 가격을 높게 잡았다라는 것들이죠.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그것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파는 쪽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이 팔아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뭐 자금을 스페이스X 관련해서 마련한다라는 것들,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펀드멘탈에 이제 기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펀드멘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리포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리포트에 대한 믿음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리포트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미터가 되고 그러한 리포트가 증권가의 컨센서스로 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기에서는 오히려 리포트를 꼼꼼히 보고 그들을 좀 믿어야 되죠. 물론 리포트대로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대로 꼭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인 흐름, 목표가를 높이 잡았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 빠졌을 때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까요? 전쟁 상황에서 현금을 좀 들고 있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유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점에 살려고 하는 욕심을 좀 부리기보다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추세가 상승 트렌드로 변했을 때 사는 관점, 이것을 권고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돈도 자원이지만 시간도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3월달 한 달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밀릴 때마다 샀을 때 계속해서 물려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주는 거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5천 원에 사나 18만 원에 사나 18만 5천 원에 사나 19만 원에 사나 결국 20만 원대 중반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2%벌 거 11% 벌던 9% 벌던 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보다 느긋하게 보다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바닥에 사서 꼭 고점에 팔려고 하면 제가 30년 이상 주식을 했습니다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았다라는 것은 운의 영역이지 실력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조급해지고 자꾸 초조해지고 다른 사람 누군가는 꼭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 것 같은 생각에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시장은 편안하게 조금 더 주고 사고 조금 일찍 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건가요? 저는 1억 원이 있다라면 30% 정도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둘 중에 하나를 살 겁니다. 그 다음에 20%는 반도체 소부장을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를 채워넣는 거죠. 그리고 30%는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장이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측이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20%를 가지고 조선이 됐던 원자력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방산이 됐던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밀렸다 싶을 때 30% 중에서 20%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한 전략으로 현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것이 지수를 따라갈 수 있고 지수와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성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6% 급등하며 시작했는데요.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이제 증시 분석가 분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30만 원대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약 50% 이상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얼마나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죠.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올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200조 이상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50조 이상 또 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들을 놓고 보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 주가 수익 비율인 PER 같은 경우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현재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를 작용하는 거죠. 전쟁이 터지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8만 원대까지 현재 밀려있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은 최소한 20만 원대 중반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근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2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때는 소위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갔을 때는 팔자가 없었죠.
사자만 존재했습니다. 일부 팔자가 나온 것들을 사자가 이제 잡아본 거죠. 그런데 20만 원대 이상 지금 이제 주식을 잡으신 분들 중에 일부는 주식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금만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삼성전자가 30만 원 간다는데 누가 팔겠소라고 하겠지만 그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주식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은 팔자가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때는 빠르게 움직였다라면 이제 20만 원대 초반을 통과할 때는 다소 느리게 통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를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가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캐펙스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반도체 고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투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 노이즈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펙스 투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에 따른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뭐 우리가 터보 퀀트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결국 그만큼 AI 반도체 분야가 핫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되는 곳엔 경쟁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돈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몰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뉴스들에 얽매이지 않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많죠. 여전히 우리가 시장 규모는 커지고 파이도 커지는 상태, 그리고 고정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이 지금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단기간에 어떤 노이즈,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때문에 밀렸는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다소 밀리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 좋은 주식이 싸지려면 외부적인 변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싸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80%를 넘어섰는데 파운드리 정상화가 삼성전자의 멀티플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파운드리 같은 경우 적자였었고 언제 이익을 내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이 파운드리 얘기만 나오면 TSMC와 어떤 경쟁 구도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TSMC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저는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의 멀티플이 바뀐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멀티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멀티플이 바뀌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영업이익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더 개선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나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멀티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그 사업 분야가 있죠. 우리가 뭐 반도체, 휴대폰, 백색가전, 여기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로봇, 전장,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하나씩 다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한다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장기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소비자가 이런 거 장기 계약을 원한다라는 것은 향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예상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지 않거나 떨어진다라면 굳이 고정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장기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 계약을 한다라는 것이 야 향후에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싸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현금 확보가 용이하게 되는 거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망도 용이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에게 다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이 거부하겠죠. 구글이 장기 계약을 거부하던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을 거부하던 거부하겠죠. 하지만 둘이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면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실적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실적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재 수준에 있어서 삼성전자 20만 원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가격대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4월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성적표가 잘 나와야 돼요. 성적표가 잘 나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서로 성적표가 만약에 변동성 있게 나오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못 나온다라면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잘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현타가 온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전쟁 문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성적이 잘 나오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실적이 좋은데, 괜찮은데 라고 하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이번에 4월 실적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3월 달의 조정, 전쟁에 따른 후유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 실적들이 잘 나와줘야 되겠죠. 거기에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가 나올 것으로 증권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30대 초반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잡으십시오. 지금 삼성전자가 40조보다 좀 더 나오거나 30조보다 더 나오는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3, 요 숫자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이 깊은데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팔 필요가 전혀 없죠.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 그동안 지금 쭉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식을 좀 보면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뒷받침 못했던 주식들은 실적을 뒷받침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식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오죠. 지금 이제 기대감이죠. 먼 미래에 우리를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가 탄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로 지금 전쟁 끝나면 주식은 한꺼번에 뻥 튀어오를 겁니다. 튀어오를 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주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주도주에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전략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주식이 올라간다, 뭐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내가 어찌어찌한 이유로 비주도주를 갖고 있고 그동안 고생을 했다라면 주도주를 똘똘한 놈을 잘 선택하신 다음에 비주도주에서 주도주로 옮겨 타는 전략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 미국 전쟁이 출구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증시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그동안 답답했던 증시가 조금 활로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다소 이른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이전에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란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고 싶은 것도 있죠.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전쟁을 지속한다라는 것이 좋을 리는 없죠. 이란 입장에서 다행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서 통행세를 걷는 것이 이란 국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미군이 빠져나가고 이란이 그런 것들을 징수하게 된다라면 이란 GDP의 대략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또 뒤로 미뤘죠. 10월 달로 미뤘기 때문에 미국, 이란, 이스라엘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다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종전을 향해 갈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 결국 억눌렸던 자산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그동안 전쟁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결국 실적, 전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올라가니까 뭐 다 기분이 좋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정도 되고 나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 차별화 속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얼마큼 잘 포함하고 있느냐? 주도주라고 한다면 반도체, 조방, 원전, 자동차 이런 것들이 현재 주도주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2차 전지까지 현재 지금 ESS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까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전쟁 리스크가 AI 반도체 수요나 빅테크들의 투자 계획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 타격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헬륨 가스가 공급 부족되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빚는다라는 것이 녹화일 기준으로 현재 지금 전달돼 있습니다만 또 전쟁 상황이 또 급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도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AI가 전쟁에 쓰인 부분들도 있었고 더군다나 AI에 대한 투자 아직까지 전쟁이 한 달여 만에 끝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피봇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동결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결국 자금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AI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힘있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멈춘다라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또 반도체에 대한 신기술이 또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AI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AI 모멘텀이 꺾인다라는 어떤 뉴스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AI와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이 되겠죠.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하겠죠.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그린란드 문제를 건드렸고 그다음에 이란을 또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원을 민주당에게 뺏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하원이 이제 예산안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민주당에 뺏기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한번 또 요동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참 트럼프 입에 달려 있다라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전쟁 핑계대고 트럼프 핑계가 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에 글로벌 증시가 달려있고 국내 증시가 달려있다는 것도 상당히 2025년과 다르게 어려운 증시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전쟁 속에서 살아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출구 전략이 전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의외의 또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스닥 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게 되고요. 여기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 4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시가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 2부로 나누면 야 이거 우열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2부에서는 다소 공격적으로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스타 종목을 발굴할 거야 라고 한다면 2부에서 스타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1, 2부로 쓰십시오. 1부, 2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성향과 투자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서 다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깔끔하게 정부가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액티브 ETF를 통해서 숨어있는 좋은 주식들을 또 발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그 기회가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ETF의 상장 이런 것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1,0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보다 더 전략적으로 담아볼 만한 의외의 주식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담으셔야죠.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담되 우리가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금액일수록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불려가는 것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금액,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종목에 이제 몰빵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 그거는 리스크만 키우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돈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삼성전자보다 좋은 것은 지금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1억과 마찬가지로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다음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새로운 신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신기술이 반도체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전력 인프라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동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하더라도 신재생이 커지면 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도 향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총이 작고 종목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가 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분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력 인프라는 상당히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전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또 우리가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멘텀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를 새롭게 깔아야 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현재로서는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전력 인프라가 향후에 계속해서 유망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전부 다 10위권 밖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뚜렷하게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10조를 넘거나 10조 가까이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것도 현재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향후 몇 년치 일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외에 주목할 만한 전력 인프라 기업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산일전기가 또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LX일렉, 현대일렉 이런 부분들이 그들을 이제 따라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서 산일전기가 최근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거죠. 특정 종목이 더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업들 모두 다 현재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공장을 증설할 정도까지 막대한 업황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대한전선이라든지 LS 같은 전선 관련주입니다. 해적 케이블과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는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전선, 해적 케이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에너지와 전력이 AI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5단 케이크 이론을 제시한 핵심 내용은요? AI가 발전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서부터 서버,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활용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양한 분야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5단 케이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하나 빠져서는 5단 케이크가 완성이 안 된다라는 비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AI 미래는 상당히 좀 밝은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엔비디아가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다 전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력 인프라거든요.
전원이 들어가야 이 모든 것들이 구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젠슨 황이 AI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절대 아니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자신감을 토로하고 이런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AI가 일부에서 걱정하듯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야? 물론 앞으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분명 나타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임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향후 2, 3년 동안은 그러한 임계점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최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직접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가 그만큼 전원을 끌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는 상당히 노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력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발전소도 같이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들이 맞물린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같이 짓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 갭이 발생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 1, 2년 정도면 만들어내는데 발전소는 빨라야 3, 4년이거든요. 물론 원전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력을 구매해 놓는, 선구매해 놓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전력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문제에 있어서 기름, 베네수엘라 문제에 있어서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됐었던 것들을 지켜본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원, 어떠한 전기를 사용하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신재생과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현재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전력 인프라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전력 인프라 주도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페이스메이커는 효성중공업이죠. 지금 효성중공업이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결국 전력 인프라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들인데 전력 인프라를 바라보다 보면 향후에 ESS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ESS의 또 주도주는 삼성 SDI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력 인프라가 단순하게 전력 인프라를 파는 거, 거기에 전력, 거기에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ESS 이런 부분들까지 범전력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산업 사이클, 이 산업을 통째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발전소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전원이 더 필요한, 전원이 어떤 것이냐도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동 전쟁이 여파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교체를 빨리 서두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이 좀 늘어나겠죠. 신재생이 늘어나면 결국 ESS와의 또 연관성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삼박자죠. 앞단에서는 AI가 전원을 많이 먹습니다. 전력을 많이 먹는 거고, 뒷단에서는 누가 공급하냐라는 거죠. 석유를 떼올 것인가, 석탄을 떼올 것인가, 태양광 풍력을 이용할 것인가, 원자력을 이용할 것인가라죠. 그걸 이어주는 게 누구다? ESS와 전력 인프라, 전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 사업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느 산업 하나 전체적으로 뺄 건 없어요. 다양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경중은 좀 다르겠죠. 영업이익도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러한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같이 접근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테마가 무엇이냐, 지금 어떤 것이 유명하느냐라기보다는 이러한 산업을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놓고 이 산업 사이클에서 우리가 종목을 그때그때 순환매가 이렇게 돌 겁니다. 하드웨어가 순환매가 돌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가 순환매가 돌고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쳐다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4월 달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전쟁에 대한 출구 전략이 잘 마무리된다라면 그 뒤로 남는 것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주식이 좀 밀려 있다라면 과감하게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월 달에는 3월과 다른 시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